아, 진짜 5분 남았는데 무슨 면회야? 그냥 꺼지라고 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일대 짙은 흙먼지가 날리는 제20 기계화보병사단 예하부대의 위병소 안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병 한준우는 전투모를 삐딱하게 쓴 채 초소 안의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였습니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요란하게 굴리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부사수인 이병 서일학은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를 살폈습니다. 한상병님, 그래도 아직 오후 4시 55분입니다. 규정상 5시까지는 접수를 받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 같은데 그냥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희락의 조심스러운 말에 준우는 눈을 부라리며 초소 바닥을 군화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었습니다. 야, 서일학.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저 차 들여보내고 명단 적고 행정반에 보고하다 보면 내 교대 시간 늦어지는 거 안 보여? 융통성 없는 새끼가 어디서 훈수질이야? 군대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그냥 입 닥치고 있어. 준우는 거칠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려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차단기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광택이 흐르는 차량은 거친 최전방의 풍경과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어깨가 떡 벌어져 있었고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매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의 중장 권태수였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눈에는 그저 만만한 민간인 아저씨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감됐으니까 차 돌리세요. 준우는 경례는커녕 턱을 치켜들며 반말로 짓거렸습니다. 태수는 준우의 풀린 단추와 삐딱한 자세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아들이 이 부대 소속입니다. 아직 규정시간 전인 것으로 압니다만.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묘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맛에 취해 있던 준우는 그 압박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시계로는 이미 끝났다고요. 융통성 있게 좀 사세요. 행정반 애들도 퇴근 준비하느라 바쁜데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요. 다음에 일찍 오든가.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며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태수의 아내이자 역시 특수전 사령부 소속 준장인 임소희였습니다. 소희의 시선은 준우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 고정되었습니다. 상병 한준우. 위병소 근무 수칙 제3조 면회객 응대 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규정시간 내 방문은 허가한다. 이 수칙 모릅니까? 소희의 서늘한 목소리에 준우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아줌마까지 왜 이래? 여기 대대장님 지시사항이야. 5분 전에는 무조건 커트하라고. 꼬우면 대대장한테 따지든가. 누군 줄 알고 와서 행패야? 태수가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상병, 우리가 아주 멀리서 왔네. 아들 얼굴 잠깐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태수의 마지막 인내심 섞인 질문에 준우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면회 명부를 대충 훑어보더니 이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누구 면회인데 이렇게 진상을 부리나 했더니 박민재. 아, 그 폐급 새끼 부모님이셨어? 준우의 입에서 나온 폐급이라는 단어에 태수와 소희의 눈동자가 동시에 커졌습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을 비하하는 말을 대놓고 내뱉는 상병의 오만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준우는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소 자신이 화풀이 대상으로 삼던 민재의 부모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묘한 우월감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걔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행동도 굼뜨고 말귀도 못 알아 처먹어서 제가 인간 좀 만들어 보려고 매일같이 붙잡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교육이 좀 빡세서 얼굴 보기도 힘들걸요?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서요. 소희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어젯밤 공중전화로 들려오던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 조금 힘들어. 그래도 잘 견뎌볼게. 장군 부모의 명예에 누를 끼칠까봐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묵묵히 일반 보병으로 입대한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이 양아치 같은 선임에게 고문관 소리를 들으며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이라고 했나? 자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아주 궁금하군. 태수의 목소리는 이제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준우는 그것도 모르고 낄낄거리며 초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야, 서일학. 봤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더니 부모 꼬락서니 보니까 박민재 그 새끼가 왜 그 모양인지 딱 사이즈 나오지. 꽉 막혀가지고 융통성 없는 게 아주 판박이야. 초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모욕적인 언사들이 태수와 소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소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보여요. 만약 이곳이 작전 지역이었다면 준우는 이미 제압당해 바닥을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는 화면 위의 먼지를 툭 털어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지금 24단 결전부대 위병소 앞이다. 사단장 자네 지금 어디인가?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태수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패기에 사단장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터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장님, 거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당장 튀어와. 군복 입지 말고 계급장 떼고 사복으로 와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자네 군화도 못 신고 달려와야 할 거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싸늘한 눈빛으로 위병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소 안에서 컵라면 물을 올리며 콧노래를 부르는 준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고요하던 양평의 산길을 찢는 듯한 엔진 괴음이 들려왔습니다. 먼지를 폭풍처럼 일으키며 은색 지프차 한 대가 위병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끼익 하는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라면 누구나 아는 차량 번호판, 붉은 바탕에 하얀 별 2개가 빛나는 성판이 달린 사단장 전용차였습니다. 사단장님? 준우가 입에 물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이 오거나 사이렌을 울렸을 텐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그것도 사복을 대충 걸친 채 달려오는 모습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사단장 최철호 소장이 차에서 튀어내렸습니다. 그는 한쪽 신발은 구겨 신은 채 허겁지겁 검은 세단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충성, 결전, 사단장 최철호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왕이나 다름없는 투스타 소장이 고작 민간인 차량 앞에서 쩔쩔매며 경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세단 문이 열리고 태수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노을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은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그 옆으로 소희가 서늘한 표정으로 따라 내렸습니다. 사단장은 소희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전설적인 특전사 부부 지휘관, 군내에서 이들의 명성은 경외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최 소장, 옷차림이 아주 시원해 보이는군. 태수의 나지막한 말에 사단장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받자마자 너무 급한 마음에.
자네 탓하러 온 거 아니야. 다만 이 부대 위병소 근무자 교육은 아주 특별하게 시키더군. 면회 온 부모에게 고문관 자식 둔 부모라고 훈계까지 하던데 자네가 시킨 건가? 사단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획 돌려 준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 미친 새끼가. 사단장이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감히 육군 중장과 준장에게, 그것도 특전사 출신의 전설들에게 그런 망발을 했다니. 이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사단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한준우, 너 이 새끼 당장 이리 튀어와. 사단장의 고함이 용문산 골짜기를 쩔렁거리게 울렸습니다. 준우는 비틀거리며 차단기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머리로도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벌집을 쑤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수가 준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압도적인 기세의 준우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아까 자네가 그랬지? 융통성 있게 하자고. 그리고 내 아들이 패급이라고. 어디 그 패급 병사의 아비가 누군지 이제는 좀 알겠나? 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는 소리는 한준우 상병에게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단장 최철호 소장의 지프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진 준우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검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차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습니다. 권태수 중장과 임소의 준장이 탄 검은 세단은 위병소를 지나 부대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일대의 험준한 산세가 어둠 속에 잠기기 시작했고 부대의 전조등 불빛만이 비보장도로를 창백하게 비추었습니다. 최 소장, 내 아들이 있는 생활관으로 바로 안내하게.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 내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것 같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프차는 대대본부를 지나 삼중대 막스 앞에 급제동했습니다. 이미 사단장의 급습 소식을 들은 대대장과 주임원사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연병장으로 뛰어나와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차에서 내리자 대대장은 반사적으로 경례 구호를 외쳤습니다. 결전. 대대장 중령 김성진 사단장님의 방문을. 입 닥쳐. 최 소장의 불호령에 김중령은 얼어붙었습니다. 최 소장은 뒤따라 내리는 태수와 소희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분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만약 토를 달거나 상황을 은폐하려 든다면 자네 군복은 오늘로 끝인 줄 알아라. 안내해. 태수와 소희는 대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막사 2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소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들이 이 차가운 시멘트 건물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장군으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마주치는 병사들은 사복 차림의 중년 부부와 그 뒤를 따르는 사단장의 모습에 겁에 질려 벽에 붙어 섰습니다. 드디어 3소대 생활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거친 욕설이 새어나왔습니다. 야, 박민재. 너 아까 내가 관물대 정리해 놓으라고 했지? 이게 정리한 거냐? 진짜 애비 닮아서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님 일부러 반항하는 건지 모르겠네. 태수의 눈매가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소희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왈칵 열어젖혔습니다. 전체 차렷. 뒤따르던 사단장의 고함에 생활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상병들과 병장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부동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태수와 소희의 시선은 생활관 구석, 낡은 걸레를 든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병사에게 꽂혔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민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부부가 기억하던 늠름하고 밝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보급받은 활동복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얼룩져 있었으며 민재의 얼굴은 형편없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희의 가슴을 난도질한 것은 민재의 눈가에 선명하게 남은 푸른 멍 자국과 터진 입술이었습니다. 민재는 겁에 질린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아빠. 민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환각이라도 보는 듯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소희가 단숨에 달려가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우야, 아니 민재야. 엄마 여기 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소희의 손이 민재의 앙상한 팔을 더듬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드러난 팔뚝에는 담뱃불로 지진 듯한 흉터와 시커먼 피멍이 가득했습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소희였지만 자식의 몸에 새겨진 폭력의 흔적 앞에서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상처를 확인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생활관 안에 서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천 번의 작전을 지휘하며 적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 잔혹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단장 최 소장은 그 기세에 압도되어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 소장, 이게 자네가 자랑하던 결전부대의 실상인가? 약자를 보호하고 전우를 아끼는 것이 군기라고 가르쳤나? 아니면 이렇게 짐승처럼 짓밟는 것이 군기라고 가르쳤나? 태수의 나지막한 물음은 생활관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이때 지프차에서 끌려온 한준우 상병이 생활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재와 눈이 마주치자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재는 준우의 모습에 발작하듯 몸을 떨며 소희의 등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느끼는 극심한 공포가 소희의 등줄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한준우 상병. 자네가 그랬지? 우리 아들이 폐급이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게 자네가 말한 교육인가? 소희가 민재의 멍든 팔을 들어 올리며 준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준우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다른 애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준우의 뻔뻔한 대답에 태수가 성큼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중장의 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준우의 발이 공중에 떴고 그의 얼굴은 질식할 듯 파랗게 질렸습니다. 군기. 힘없는 후임을 때리고 굶기고 그 부모를 모욕하는 게 군기란 말이냐? 너 같은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도 인간으로 불릴 자격도 없다. 태수는 준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준우가 나뒹굴었습니다. 태수는 뒤에서 떨고 있는 대대장 김중령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대대장, 자네는 부하 직원이 이런 지옥을 겪는 동안 무엇을 했나? 회식비나 챙기고 시설 보수비나 받으며 눈을 감아줬겠지. 내 이미 자네와 이 부대 간부들의 비리 정황을 다 파악해왔다. 김중령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강호석 상병의 아버지는 양평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며 대대 시설 공사를 도맡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대대장에게 수시로 향응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 덕에 강 상병은 부대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헌병대 소집해. 단순 가혹행위가 아니다. 특수폭행, 살인미수, 직무유기, 그리고 뇌물수수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털어내겠다. 태수의 명령에 사단장은 즉각 휴대폰을 꺼내 헌병대장을 호출했습니다. 밤하늘을 찢는 사이렌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진짜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태수는 아들을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강인한 장군이었던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왔구나. 이제 걱정 마라. 아빠와 엄마가 너를 괴롭힌 자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할 거다. 양평의 밤은 깊어갔지만 삼중대의 막사는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헌병들이 들이닥쳐 생활관을 포위했고 가해 병사들은 차례로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강상병의 비명소리와 대대장의 흐느낌이 뒤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희는 민재의 짐을 챙기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구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전쟁의 시작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가해자들의 이름과 방관했던 간부들의 관등 성명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준장 임소희의 펜 끝은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 차량의 경광등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어두운 산길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대대본부 건물은 일순간에 임시수사본부로 변했습니다. 권태수 중장은 대대장실의 상석 대신 회의용 탁자 한쪽에 앉아 아들 민재가 남긴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낡은 수첩 속에는 아들이 겪은 지옥 같은 일상들이 비뚤비뚤한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한준우 상병이 관물대를 뒤져 가족 사진을 보더니 엄마가 예쁘다며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아야 했다. 내가 참으면 부모님 명예는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며칠 뒤 화장실로 불러내더니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변기물에 머리를 박게 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살려달라고 빌었더니 그들은 내 비굴한 모습이 재밌다며 웃었다. 태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로 수십 년간 군 생활을 버텨온 그였지만 자식이 겪은 비인간적인 수모 앞에서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옆에 선 임소의 준장은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군본부 감찰실에 연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장에서 적의 심장을 겨누는 저격수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때 대대본부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막는 거야. 내 아들이 여기 잡혀 있다는데 어디서 감히 손을 대. 중년 남성의 고압적인 목소리와 명품 가방을 휘두르는 듯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한준우 상병의 부모였습니다. 양평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며 지역 유지로 행세하던 한기철과 그의 아내 조혜란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대대장에게 호통을 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기세등등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대대장님, 이게 대체 무슨 무례입니까? 우리 준우가 좀 장난을 쳤기로써니 헌병대까지 부르다니요. 우리가 이 부대에 기부한 게 얼마인데. 한기철은 방 안의 분위기를 살피지도 않은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무릎을 꿇고 있는 대대장 김중령과 사복 차림이지만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을 뿜어내는 태수 부부였습니다. 소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아들이 저지른 짓이 장난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고문하고 굶기고 그 부모를 모욕한 것이 당신들 집안의 교육 방식입니까? 조혜란이 코웃음을 치며 소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 뭐야? 그 멍청한 박민재 부모야? 보아하니 어디 시골에서 농사나 짓다 온 모양인데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양평에서 우리 남편 이름 모르면 간첩이야. 돈 몇 푼 쥐어줄 테니 조용히 합의하고 꺼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단장 최 소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이 무식한 인간들아, 입 닥치지 못해.
사단장의 고함에 한기철 부부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수와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자네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아나?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관 권태수 중장님이시고 그 옆은 707 특수임무단 여단장 임소의 준장님이시다. 감히 별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 한기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급 가죽 지갑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중장과 준장. 자신들이 아무리 지역에서 권세를 부린들 국가의 무력을 지휘하는 장군 부부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괴롭힌 병사가 그들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한기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한기철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내 아들을 멍청하다고 했나?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한기철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사단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다 태수의 서늘한 눈빛에 손을 거두었습니다. 장군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 당신 아들은 내 아들의 영혼을 파괴했어. 그리고 당신은 그 범죄를 돈으로 덮으며 괴물을 키워냈지. 당신이 대대장에게 준 뇌물, 공사 입찰 비리, 그리고 당신 아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 단 하나도 남김없이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소희는 이미 감찰팀에 넘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부모로서의 처절한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특수폭행, 강요, 성희롱, 그리고 상관 모욕. 당신 아들은 군 교도소에서 청춘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부부 역시 뇌물 공여와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거고요. 양평에서 쌓아올린 그 가짜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헌병들이 한기철 부부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살려달라는 비명과 비굴한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태수와 소희는 아들 민재가 입원한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아들은 진통제 기운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링거를 꽂은 가느다란 손목과 붕대가 감긴 가슴을 보며 소희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잠시 후 민재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부모님을 확인한 아들의 첫마디는 부부의 심장을 다시 한번 도려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그 부대로 안 가도 돼요? 저 그냥 무서워요. 태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만큼은 엄격하고 든든했습니다. 걱정 마라. 그 지옥은 이제 끝났다. 너를 괴롭힌 자들은 모두 합당한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민재야, 너는 도망치는 게 아니다. 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실을 알리는 용기를 냈어. 내가 낸 용기 덕분에 다른 피해 병사들도 구할 수 있었단다. 너는 진정한 군인의 자격이 있어. 민재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안아주며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20 기계화보병사단 전체에는 대대적인 감찰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사단장부터 말단 소대장까지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특히 한준우 상병은 군사법원에서 전례 없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권태수와 임소희라는 두 별이 자신의 빛을 사용하여
어두운 구석에서 신음하던 아들과 대한민국 군대의 정의를 다시 밝혀낸 장엄한 서사였습니다. 양평의 아침 태양은 어제보다 더 눈부시게 떠올랐고 민재는 부모님의 응원 속에 다시 일어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했고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의 아침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병원 주변으로는 울창한 숲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박민재 일병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나가는 구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몸을 짓눌렀던 피멍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깊게 파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고 누군가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 숨이 막히는 공황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임소의 준장은 매일 아침 아들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군의 예복 대신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손수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떠먹이고 민재의 여윈 다리를 주물러주며 그녀는 수없이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강인한 여전사로 불리며 수많은 부하를 호령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지옥에서 신음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민재야, 오늘은 어떠니? 햇살이 참 좋구나. 조금 걸어볼까? 소희의 부드러운 제안에 민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아들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습니다. 예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굽은 어깨는 그가 견뎌온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면회를 온 일단의 병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민재를 알아보기도 전에 민재는 반사적으로 소희의 뒤로 숨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준우 상병에게 당했던 무차별적인 폭행의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친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아들을 가슴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엄마가 여기 있잖니. 아들을 달래며 소희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재가 스스로 그 공포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치유였습니다. 같은 시각 권태수 중장은 육군본부 회의실에서 사단장들과 감찰관들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준우 상병과 그 일당들에 대한 최종 수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가혹 행위의 내용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물고문, 성희롱, 배식 차단, 그리고 부모에 대한 모욕까지. 태수의 눈빛은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육군의 현주소인가? 병사 한 명이 영혼이 파괴될 때까지 지휘관들은 무엇을 했나? 대대장 김성진 중령과 관련 간부들 전원에 대해 파면 조치를 검토하라. 또한 지역 유지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돈으로 군의 기강을 사려 했던 자들에게 법이 얼마나 준엄한지 보여줄 것이다. 태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장군 부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떠나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태수는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될 무렵 태수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침대 곁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아빠는 내가 군대를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이해한다. 의병 제대를 신청하면 바로 처리해 줄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고생했고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전으로 굳은 살이 박인 아버지의 손. 민재는 그 손을 보며 자신이 군대에 입대했던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강인한 군인이 되어 약한 자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소년의 꿈.
그 꿈이 한준우라는 괴물 때문에 조각나버린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 도망치기 싫어요. 여기서 그만두면 평생 그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 것 같아요. 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싶습니다. 소희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눈에서 꺼지지 않은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고통을 뚫고 나온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아들. 그렇다면 아빠가 제안을 하나 하마. 다시 군 생활을 시작하되 이번에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곳에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707 특수임무단이다. 그곳은 내 엄마가 몸담았던 곳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물론 훈련은 24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울 거다. 하지만 그곳에는 약자를 괴롭히는 양아치는 없다. 오직 전우를 위해 목숨을 거는 전사들만이 있을 뿐이지.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그곳은 군인들에게 꿈의 부대이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의 훈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때 소희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마친 거나 다름없어. 부당한 폭력과 모욕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비굴해지지 않고 진실을 말했잖니. 그 정신력이라면 707의 지옥 훈련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엄마가 내 선배로서 보장한다.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던 공포가 조금씩 용기로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새가 다시 날기 위해서는 부러진 날개에 굳은 살이 박여야 하듯 민재는 자신의 상처를 굳은 살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저를 707로 보내주세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든든하게 짚어주었습니다. 한편 양평의 군 교도소에 수감된 한준우 상병은 매일같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가문이 자랑하던 건설회사는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를 왕처럼 떠받들던 후임들은 이제 그의 이름조차 거론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휘둘렀던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그를 영원한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며칠 뒤 퇴원 수속을 마친 민재는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의 707 특수임무단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베레모를 쓴 대원들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이는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민재는 창문을 내려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양평의 흙먼지 날리는 위병소와는 전혀 다른 엄숙하면서도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결전. 아니, 이제는 충성인가요? 민재의 가벼운 농담에 태수와 소희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행한 복수는 끝이 났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시작될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차에서 내려 부대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훈련에 매진하는 대원들의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상처 입은 병사 박민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예비 특전사 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등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라 아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쟁취하는 거다. 민재는 늠름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지는 노을은 피처럼 붉었지만 그것은 파멸의 징조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축복하는 신성한 빛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벽이 아들을 지켜주었고 이제 아들은 그 장벽을 넘어 스스로 거대한 산이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신병교육대는 이른 새벽부터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민재 일병은 아직 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아는 채 검은 베레모를 쓰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혹독한 기초 체력 훈련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양평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양평에서의 공기가 비릿한 흙먼지와 부조리의 냄새였다면 이곳의 공기는 차가운 쇠맛과 뜨거운 땀방울의 냄새였습니다. 박민재, 동작 봐라. 그 정도 정신력으로 누굴 지키겠다는 거냐? 다시 실시. 교관의 날카로운 호통이 연병장을 갈랐습니다. 민재의 온몸은 이미 진흙범벅이었고 팔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떨려왔습니다. 양평에서 입었던 상처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민재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다시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함께 훈련을 받는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양평에서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방관의 눈빛들이 가득했지만 이곳의 눈빛들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이끌어주려는 뜨거운 동료애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되는 10km 산악구보, 거대한 타이어를 끌며 오르막을 오르는 타이어 끌기, 그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특전 체조까지. 민재는 매 순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준우 상병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 같은 패급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환청은 민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꽃 같은 오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재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악!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연병장을 넘어 산골짜기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권태수 중장과 임소의 준장은 차 안에서 조용히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소희의 손은 시트 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장군으로서 수많은 대원을 사지로 보냈던 그녀였지만 아들이 흙바닥을 구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보, 민재가 잘 버텨낼까요? 아직 몸도 완쾌되지 않았는데. 태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지금 육체의 고통을 통해 영혼의 상처를 씻어내고 있는 거다.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과정이지. 저 아이는 이제 부모의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 훈련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민재는 지옥의 일주일이라 불리는 무수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인간이 잠을 자지 못할 때 겪는 극심한 환각과 체력 저하 속에서 민재는 자신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어두운 취조실 같은 방에서 환상 속의 한준우가 나타나 민재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옆에서 쓰러져가는 동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어나 동기야. 우리 같이 가야지. 절대 혼자 안 둔다. 그 한마디는 민재가 양평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 말을 건네는 순간 민재의 마음속에 있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연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민재는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몸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의 훈련은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고도의 전술 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건물 레펠, 대테러 진압 사격, 그리고 정밀 폭파 훈련까지. 민재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교관들은 민재가 중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민재 역시 자신이 누구의 자식인지 밝히지 않고 묵묵히 모든 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어느덧 훈련의 마지막 날, 민재는 부대의 상징인 검은 베레모를 수여받기 위해 연병장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눈빛은 예전에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이 아니라 먹잇감을 응시하는 매처럼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수여식 단상에는 부모님이 아닌
부대 지휘관이 서 있었습니다. 태수와 소희는 멀리 관중석 끝자락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병 박민재 검은 베레를 수여함. 지휘관이 민재의 머리에 베레모를 씌워주는 순간 민재는 하늘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경례 구호는 충성이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부대 밖에서 잠시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희는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저 이제 진짜 강해졌어요. 한준우 같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도 저는 물론이고 제 전우들까지 다 지켜낼 수 있어요. 태수는 아들의 술잔에 물을 따라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하다. 이제 너는 칼날이 되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칼날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거운 법이다. 그 힘을 절대 함부로 쓰지 말고 오직 정의와 약자를 위해서만 휘둘러라. 민재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옥의 불꽃 속에서 벼려진 칼날은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평에서의 고통은 이제 민재를 무너뜨리는 약점이 아니라 그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707 특임단에서 전사로 거듭나는 동안 세상 밖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권태수 중장과 임소의 준장이 가동한 정의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가해자들의 목을 조여갔습니다. 양평 지역의 건설업자 한기철과 그의 아들 한준우 상병,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중심가에 위치한 법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와 지역 유지의 유착 비리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특히 피해자가 현직 고위 장성들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물론 태수와 소희는 아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정확한 신분은 끝까지 함구했지만 법정 안에서 밝혀지는 진실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준우는 예전에 오만방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뇌물 공여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한기철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이들은 민재와 함께 고초를 겪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재가 용기를 내어 시스템을 바꾼 덕분에 자신들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생생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피고인 한준우는 피해자 박민재 일병에게 변기물에 머리를 박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님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습니다. 검사의 차가운 낭독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기철은 변호인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태수 부부는 단 1원의 합의금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도중 한준우가 최후 변론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힘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돈과 배경이 저를 지켜줄 거라 믿고 괴물이 되었습니다. 박 일병에게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죄는 너무 늦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준엄했습니다. 피고인 한준우는 병영 내 부조리를 주도하여 전우의 영혼을 파괴했으며 이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죄다. 또한 부모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한기철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수십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이 양평 지역에서 쌓아 올린 금권의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설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그들과 유착 관계에 있던 공무원들과 간부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재를 방관했던 대대장 김성진 중령은 파면 조치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시간 임소의 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번 사건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제2의 박민재가 나오지 않도록 군 내부의 감찰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겪은 고통은 우리 군의 실패입니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인권이 무시되는 군대는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제 폭력이 아닌 존중으로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희의 연설은 전 장병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장군의 권위가 아닌 상처받은 자식을 둔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호소는 많은 병사와 간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양평 사단 위병소에는 이제 정중한 응대 수칙이 적힌 새로운 표지판이 걸렸고 병사들이 언제든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독립된 감찰 채널이 구축되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태수는 법원을 나오며 양평의 푸른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의의 수레바퀴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굴러와 악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민재가 훈련소에서 보내온 짧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아빠, 정의가 승리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더 강한 전사가 되어 아빠가 지켜낸 이 나라의 정의를 수호하겠습니다.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권력을 휘둘러 복수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시스템을 정화한 부모의 노력이 결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몰락한 권력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올바른 권력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경기도 광주 산자락에 흰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에는 혹한기 훈련을 마친 대원들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대오의 선봉의 선인은 다름 아닌 박민재 하사였습니다. 훈련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하사로 임관한 그는 이제 부대 내에서도 주목받는 신의 전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은빛 사격 휘장과 특전 휘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기억은 그를 더욱 겸손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임들이 들어올 때마다 민재는 가장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거다. 민재의 부드럽지만 단단한 리더십은 부대 안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707의 베테랑 부사관들도 민재를 보며 장군의 아들이라는 선입견을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실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양평 지역의 한 보육원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 및 안보교육의 교관으로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양평.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던 장소였습니다. 부대장은 민재의 과거를 알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민재는 당당히 경례하며 수락했습니다. 박 하사, 괜찮겠나?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부대장님. 제 고통이 시작된 곳에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양평으로 향하는 군용 차량 안에서 민재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지나갔던 그 길을 이제는 늠름한 특전사 하사가 되어 다시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한 민재는 아이들에게 사격술이 아닌 전우애와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민재의 강연을 듣던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민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단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너희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예전 자신이 근무했던 24단 위병소 앞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삐딱한 자세로 담배를 피우는 선임은 없었습니다. 절도 있게 경례를 붙이는 후배 병사의 모습에서 민재는 자신이 바꾼 세상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는 민재의 가슴에 달린 707 휘장을 보며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경례했습니다. 충성, 수고하십니다. 민재는 멋지게 답례 경례를 올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태수와 소희는 이제 전역을 앞둔 고위 장성으로서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평범한 부모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단단해진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이제 아빠보다 어깨가 더 넓어진 것 같구나. 소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양평에 다녀왔다는 소식 들었다. 내가 그 장소를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는 게 엄마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세 사람은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고 식당 안은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부모님께 자신이 707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꿈꾸는 군대의 모습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의 처절한 복수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아들의 위대한 성장과 용서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상처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정의를 위해 쓰였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이 가족은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의 새해를 알리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조차 대원들이 내뿜는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박민재 하사는 이제 부대 내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이 된 그의 이야기는 신병 교육생들에게 가장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계급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며 병영 문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권태수 중장과 임소의 준장의 전역식이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두 장군의 은퇴는 군 내외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전역식은 육군본부 연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장성과 장병들이 모인 가운데 태수와 소희는 늠름한 군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빛나는 것은 단상 아래 당당하게 서 있는 아들 박민재 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수는 고별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여전했습니다. 전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군복을 벗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고 때로는 승리했으며 때로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 생활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는 권력은 누군가 위에 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졌기에 더 겸손해야 하고 무기를 가졌기에 더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지옥 같은 부조리를 겪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만을 위해 권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잡고 제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의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제 제 아들은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전우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의 시작입니다. 소희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아들 민재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장군과 병사가 아닌 평범한 부모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수는 민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다. 아빠는 이제 낚시나 다니면서 내 엄마랑 편하게 지낼 거다. 부대 생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이제는 계급장이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줄 테니.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부모님께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켜주신 이 군대를 제가 더 멋지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저녁 후 태수와 소희는 양평군 서종면의 조용한 전원주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의 눈물 어린 기억이 있던 곳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가족의 새로운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태수는 지역사회에서 안보 강연을 하며 지냈고 소희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여전히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한준우와 그의 아버지 한기철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준우는 수감 생활 중 민재가 707에서 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폐급이라 조롱했던 인물이 사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오만이 가족을 파멸시켰고 누군가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뒤늦은 참회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민재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특수임무단 내에서 고난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장기 복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팀장이 되었고 부당한 명령이나 부조리가 발생할 때면 서슴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팀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병이 조금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세게 교육할까요? 한 부사관의 질문에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육은 실력을 키우는 거지 인격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다. 그 친구가 왜 적응을 못하는지 내가 직접 면담하겠다. 우리는 동료를 깎아서 보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듬어서 전우를 만드는 거다. 민재의 한마디는 부대 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팀장을 맡은 팀은 항상 사격과 전술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화목한 팀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재는 휴가를 내어 부모님이 계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서종면의 강가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연두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소희는 정원에서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치찌개와 고기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재야, 어서 오너라. 힘들지 않았니? 소희의 따뜻한 환대에 민재는 집안 가득 퍼지는 정겨운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식구는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얼굴에서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그림자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때 그 위병소에서 신분을 밝히고 화부터 냈다면 지금의 민재가 있었을까요? 태수의 물음에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민재는 평생 부모의 뒤에 숨는 아이가 되었겠죠. 우리가 사복을 입고 그 모욕을 같이 견뎠기에 민재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민재도 스스로 일어설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민재는 부모님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고통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생긴다면 두 분처럼 정의롭고 따뜻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양평의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떴습니다. 권태수와 임소희라는 두 개의 별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그들이 남긴 빛은 아들 박민재라는 새로운 별을 통해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아닌 훈장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처절한 복수로 시작된 전쟁은 아들의 용서와 성장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인간 존중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양평의 위병소에는 이제 정중한 인사가 오가고 707의 연병장에는 전우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약속이 메아리 칩니다. 권력의 칼날을 정의의 방패로 바꾼 장군 부부의 전설은 오래도록 군 내부에 회자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남한강의 물줄기처럼 정의의 역사는 굽이치면서도 결국 바다로 향했습니다. 박민재 중사는 내일 다시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하며 검은 베레모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의 베레모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자신의 용기,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가 서려 있었습니다. 별들이 남긴 빛은 어둠을 몰아냈고 다시는 그 어떤 병사도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국이 아닌 사랑이 어떻게 증오를 이기고 정의가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는지 보여준 장엄한 승전보였습니다.